3번 문제 볼게요. 자, 4월 4일 미국의 보스사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자, 대금은 선수금을 공제한 잔액을 6월 1일에 받기로 하였다. 외화 관련 계정은 별도로 구분 처리하지 않음. 자, 그럼 일단 직수출 적혀 있으면 과세이용은 16수출이죠. 자, 그럼 아래 내용 보면 수출 대금 총액이 8만 달러인데 계약금 선수금으로 10,000달러 받았는데 환가 금액이 적혀 있네요. 그럼 이 돈을 지금 환가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3월 18일 날 이 돈을 받은 거고 선적일은 4월 4일 오늘이고 선적일 환율은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 매입률, 이건 은행에서 외화를 사고 팔 때 쓰는 환율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외국 갈 때 환전하잖아요. 그때 은행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고객 대상으로 자기들이 살 때는 960원에 살고 팔 때는 1020원에 팔겠다, 그거예요. 그 중간 기준이 기준 환율이 있죠. 그럼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 쓰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선적일이라서 돈 안 받은 것도 선적일날 신고해야 돼요. 신고할 거면 우리 원화로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지금 10,000달러는 받아서 환가했기 때문에 환가 금액을 쓸 거고, 그리고 나머지 7만 달러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쓸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지금 나머지 7만 달러는 6월 1일에 받기로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게, 자,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은 얘는 이때 외화 경우에는, 자,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선적일 이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여 원화로 환가를 하며, 이런 경우에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 되고 나머지는 선적일 기준 환율이 되는 거예요. 환가를 했다면 이 과세 표준의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환가의 기준 환율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 환율로 환가할 수 있는 곳 아는 곳 있나요? 저도 가르쳐 좀 줘요. 우리는 매입률로 환가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은행이 우리한테 사가는 돈으로 환가할 거잖아요. 그럼 환가 금액인 거지 환가의 기준 환율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돈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돈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 근데 돈으로 바꾸지 못한, 아직 받지도 못한 이 돈들은 나머지 선적일 기준 환율을 전부 다 받아 환가했다면,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받았지만 환가 안 했으면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인 거예요. 그래서 원화로 환가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환가했을 때. 그럼 환가한 부분은 환가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뭐 방금 같은 경우에 10,000달러는 환가한 금액, 7만 달러는 선적일 기준 환율.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자,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법 할 때는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회계할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회계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을 거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부가가치세법 하면서 들은 거잖아요. 과세표준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인지하셔야 될 건, 회계상의 외화 수익 인식은 얘는 그냥 무조건은 아니고 전액 원칙은 선적일 기준 환율이에요. 뭐 환가했다 그런 건 없어요. 얘는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수익 인식이라는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분계할 때에 제품 매출, 상품 매출 이 금액을 우리는 전액 선적일 기준 환율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우리 문제 지문에서 우리 회계상의 수익 인식은 우리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 표준에 따른다고 하는 경우는 우리는 수익 인식을 과세 표준으로 사용할 거예요. 이런 말이 있는 경우에만. 그래서 이런 말이 없으면 얘 둘이는 따로 놀아야 되는 거예요. 얘 둘이는
혹시나 해서 여러분한테 한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면 자, 지금 위쪽에 있는 이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기 위해서 온 거고, 아래 분기 안에도 여기는 신고서나 부속서류나 전부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다. 그럼 아래쪽 여기는 차면되면 쓰는 건 일반 전표예요. 재무액이에요. 얘 두 개를 이원화시켜서 생각하셔야 되지,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하시는 순간 분기에서 다 망해요. 실제로 옛날 과거에 제가 2000년 초반에 일할 때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을 때였어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옛날에 따로따로 돼 있었거든. 도전 프로그램 네오플러스 초창기 버전은. 근데 그때 이거 안 되는 사람들한테 위에 상단부만 써서 세무계산서 발행하고 때만 이거 쓰고 나머지는 일반 전표 쓰라 그랬어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아래쪽 꼬여버리니까 분개 못하니까 처음 본 사람들은 꼬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편리하라고 아래쪽에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버리면은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거죠. 위에 상단부 과세표준 이야기하는 거, 얘는 상단부에서 공급가액 쓰는 게 과세표준 쓰는 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상단부에 쓰는 게 세금계산서 필요적 계제 사항들 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얘는 공급시기, 얘가 과세표준, 그리고 얘가 우리 공급자든 공급받는 자든 정보들 쓰는 거죠. 얘가 작성일자잖아. 그럼 세액도 여기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 유형은 뭐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들어가라는 명령어예요. 그럼 이 과세 유형은 우리가 기준을 뭘로 잡죠? 자, 이제 여러분들 과세 유형으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자, 지금 방금 제가 과세 유형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칸에 가라라는 명령어라고 했죠. 얘는 뭐가 많으니까 제가 없는 회사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매출과 매입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칸들이 과세 유형이 몇 번 칸에 들어가라는 건데, 그러면 이 칸을 가지고 보면 이 칸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매출에서도 그렇고 매입에서도 그렇고 증빙 서류가 뭐냐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과세 중에 10% 세금계산서면 1번 칸에 가래. 여기에 넣고 싶으면 11번을 쓰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지금 여기에 넣고 싶으면 17번, 22번을 쓰는 거고, 여기에 넣고 싶으면 14번을 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넣고 싶은 거예요. 자, 큰 예로 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5번 칸에 넣어야 되겠죠.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 때문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출자의 인가공 용역도 오늘 이거 문제 풀면서 볼 건데 그것도 영세율 세금계산서 줄 거예요. 내구신용장 없어도 0% 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5번 칸에 넣고 싶으면 전부 다 12번인 거예요. 그럼 직접 수출해서 영세율인데 증빙이 없으면 여기 들어올 거예요. 그럴 거면 16번이라서 직수출도 여기지만 해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나 전부 다 영세율 적용 받는 건 전부 다 16번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 놓고 싶을 때 16번 쓰는 거예요. 그럼 과세 유형은 증빙 서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몇 번 칸에 들어가냐, 이게 칸에 정해졌기 때문에 신고 서류 기준으로 보시는 거고, 그럼 과세 유형을 찾으실 때는 증빙 서류로 찾는 거지 몇 번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건 사실 회계 1급 때 거꾸로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그 매입 매출 전표의 과세 유형은 지금 제가 위아래가 따로 놓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자, 제가 11번 매출 과세라고 해서 100만 원에 현대전자한테 분개는 하지 말고 상단부만 썼어요. 그럼 하단부의 분개는 생략했죠. 전산세무 1급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문제에 분개 생략하고 매매출 전표 입력하라는 거 무지 많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제가 새로 고침하면 1번 칸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죠. 그럼 얘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얘가 알아서 같이 들어와요. 그럼 아래 분개하고는 얘는 따로 노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하고 아래하고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혹은 우리가 지금 얘를 가지고 자 보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16 수출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를 1,000만 원에 외국 회사 어딘가에 팔았어요. 자,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해 번호 틀렸나 보네. 자, 수출 신고 번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개를 했죠. 그러면 이 상단부에 얘를 다 집어넣기 때문에 16 수출이고 영세율 구분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새로 고침하면 여기 6번 칸에 들어왔죠. 그럼 이것 가지고 지금 우리 영세율 매출 명세서에 4월부터 6월 가면 영세율 구분을 해줬기 때문에 얘가 들어온 거니까 영세율 구분 틀리면 얘 오답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세무이급 때 수출 시점 명세서 했죠. 그럼 수출 시점 명세서에서도 얘를 전표 불러오기를 하면 방금 얘를 불러오고 싶으면 여기에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전부 다 메인 매출 전표에서 연결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메인 매출 전표에서 컴퓨터가 해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제공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컴퓨터가 뒤쪽에 알아서 모든 걸 다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위 상단부는 부가가치세 신고, 하단부는 일반 전표인데 그래도 컴퓨터니까 우리가 위 상단부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면 제가 51번 매입과세로 해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그냥 외상이라고 하면 원재료 샀다고 나오게 되죠. 그럼 원재료 샀으면 우리 컴퓨터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새로 고침을 하면 우리 세금계산서에 일반 매입이라고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에서 혼합이라고 하고 얘를 비품을 샀다고 처리를 하면 방금 제가 그 입력할 때 창 떴던 게 컴퓨터가 얘 고정자산이라는 걸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건데 아래 분계를 써주면 컴퓨터가 새로 고침하면 11번 칸으로 옮겨가죠. 컴퓨터는 아래 분계에서 도움 주는 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이를 아예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자, 이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얘는 환가를 했죠. 그러면 과세 표준을 계산할 거면 7만 달러는 990원으로, 만 달러는 그냥 1,040만 원을 대줄 거예요. 그죠?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는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오늘 날짜 4월 4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을 수출했는데 이 과세 표준은 지금 7만 달러는 990원으로 계산하니까 6,930만 원이 되죠. 그럼 여기에 지금 환가 금액 1,040만 원을 더하면 얘는 순서대로 계산해요. 컴퓨터 여기 계산기는. 그러면 7,97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7,97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자, 거래처는 보수사고, 영세율 구분은 1번 직접 수출, 대행 수출 포함, 신고번호 없으니까, 자, 분계는 혼합. 자, 여기에서 이 제품 매출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으로 써란 말이 있나요? 문제에? 그런 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금액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전체 8만 달러잖아. 그러면 8만 달러에 전부 다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해서 얘 금액은 7,920만 원으로 20만 원으로 금액을 수정해 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이 과세 표준이 수익 인식액이랑 일치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우리 편해라고 넣어 주는데, 아닐 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수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이
제가 여기에서 했던 지금 이 이야기예요. 얘하고 얘하고 차이.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거 보고 나서 다음에 여러분들 전산세무 이거 문제 보면 그래서 가로에 과세표준과 회계상 수익인식이나 제품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상 규정을 따른다 아니면 과세표준을 따른다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혹은 아무 말 안 적혀 있을 땐 깜짝 놀랄 만큼 환가때 환율이랑 선적이익 환율이 똑같을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맞추는데 세무유급은 그런 짓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얘 수익 인식 금액 바꿨죠? 자, 다음 이제 차변에 돈 받을 건데 우리는 과거에 선수금으로 1,040만 원 써뒀을 거잖아. 그럼 차변에 선수금 1,040만 원을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할 건데 그럼 외상 매출금 얼마가 돼야 되죠? 외상 매출금이 그렇죠. 그 금액이겠죠. 아직 계산 전화 안 해서. 자, 6,930만 원이 되겠죠. 7만 달러 받아야 될 거잖아. 그럼 선적의 기준 환율로 외상 매출금 인식하면 6,930만 원 받아야 되겠죠. 이 금액 왜 나왔는지 이해가시죠? 그럼 6,930만 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차이가 50만 원 나네요. 이 50만 원은 대변의 외환 차익이 되게 되죠. 왜 지금 외환 차익이 되냐면 지금 10,000달러 받았는데 과거에 10,000달러 받았었는데 그때 1,040원이었다는 건 달러당 1,040원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달러당 990원이죠. 과거에 50원 높을 때 받았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50원 높을 때 10,000달러 때문에 50만 원의 외환 차익이 오늘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회계상의 외환 차익, 외환 차손 여기 아래에 쓰는 거 있죠? 이거는 환가를 했던 안 했던 무조건 발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환가했던 안 했던 발생하는 문제도 뒤에 있으니까 자,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4월 6일 자,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방문객에게 방문 기념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린으로부터 건어물 300묶음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대금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구입 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번엔 과세형이 뭐죠? 그렇죠. 계산서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이죠. 그래서 받았으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지금 제가 위에 노란색으로 체크하는 건 일반적으로 처음 먼저 체크하는 거는 과세 이용을 선택한 이유를 지금 체크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선택했고, 얘 때문에 선택했고, 얘 때문에 16 선택했고, 얘 때문에 53번 매입 면세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분계는 광고, 홍보 이런 말이 나오면 광고 선전비고, 그리고 이 돈을 전부 외상했으면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분계를 하면 자, 4월 6일 날 우리는 53번 메인 면세고 우리는 건어물 300묶음 12,000원 거래처는 이름 마음에 안 들죠? 그린이에요. 자, 다음 그냥 계산서 앞에 전자자 안 붙었죠? 세금계산서 제도나 계산서 제도나 전자제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 아니니까 띄워놓고 분계는 호나. 자, 얘는 광고 선전비고 대변에 외상했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자, 다음 자, 4월 8일 회사 소유인 승용차를 공사실업에 다음과 같이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대금 1,650만 원 중 800만 원은 현금으로 잔액은 국민카드로 결제받았다. 자, 일단 얘 메인 매출 전표 쓰기 전에 이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승용차 팔았죠?
승용차의 장부가액은 얼마예요? 장부가액 1300만 원짜리죠. 2000에 샀는데 700 달았잖아요. 1300짜리죠. 얘 얼마 팔았죠? 자, 얘 부가세 포함인데 1500에 판 거죠. 150은 내가 받아서 가져다 줄 부가가치세고 내가 받은 돈 1500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1300짜리로 1500 팔았어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익이죠. 200만 원 이익. 이해가시죠? 자, 장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과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근데 얘 실수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무조건 이 생각하세요. 얘 장부 금액 얼마지? 1300. 얘 얼마에 팔았지? 1500. 마지막 20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이익 안 나오면 나 분계 틀렸으니까 다시 확인할 거다. 무조건 그 결과 나올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검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인지 알아놓고 입력했는데 안 나오면 뭐가 잘못된지 찾을 수 있잖아. 무조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1번 매출과세가 되겠죠. 자, 얘 800 현금, 나머지는 카드로 받았어요. 자, 그럼 4월 8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자, 승용차를 팔았고, 우리가 판매한 거는 1650 포함이니까 1500만 원의 별도고. 자, 거래처는 공사 실업,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했고, 자, 분계는 이번에 무조건 혼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제품 판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판 거는 내 장부에 2천만 원에 샀는데 700만 원 다른 자동차를 지워야 되는 거잖아. 그럼 2천만 원 적혀 있는 거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지워주고, 다음 차변에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인 감가상각 누계에 700만 원을 써줘야 자동차를 지우게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써주는 게 처분의 시작이잖아. 유형자산에 대해서. 그죠? 대변에 취득원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그 다음 난 돈 받을 건데 부가세 포함해서 1650을 받을 건데 800만 원은 현금으로. 그럼 차변에 현금으로 800만 원. 그럼 1650 중에 800원 현금 받았으면 850은 카드로 받았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 그리고 이 미수금은 카드사에서 돈 들어올 거예요. 국민카드에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얘는 매입카드사죠. 카드 번호는 지금 파는 거니까 얘로 시험 때는 이렇게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럼 금액을 850만 원이다라고 수정해 줘야 되죠. 650 받으면 안 될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자, 위에 보세요. 위에 보니까 플러스 250이죠. 마이너스는 앞에 마이너스 음수 적혀 있어요. 부의 표시가. 그러면 200만 원 이익이니까 여기까지 잘했네. 그럼 얘는 금액이 차변에서 대변을 뺀 금액이에요. 그러면 지금 차변이 200만 원 크다는 이야기겠죠. 플러스 나온 거는. 그래서 대변이고 대변 자리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다. 이렇게 쓰면은 얘가 좀 더 편하게 빨리 분개하겠죠.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200만 원 이익이다라고 꼭 나와야 된다 했잖아. 나왔으니까 그럼 정확하게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냐면 얘 마지막에 650인데 엔터 빵 쳐버리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내가 다시 문제 봤을 때 200만 원 이익이라 그랬는데 얘가 없네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다음 4월 9일 사용 중인 공장 기계장치를 2년 주기로 공사실업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수리비 35만 원을 현금 지급하고 공사실업으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현금 영수증 수취했죠. 그럼 과세 거래냐 볼 건데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61번 현금 과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연속 주기적으로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들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수선비라고 처리할 거고, 공장 기계장치용이니까 500번대 수선비고,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네요. 자, 그럼 4월 9일 날 61번 현금과세. 자, 그리고
우리 기계장치 수리비고, 얘는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 쓰면은 알아서 분리해주는데 35만 원이 포함 금액이잖아. 했으면 분리되는 게 얘가 맞죠? 거래처는 공사 실업이고, 자 그리고 분계는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치 적혀 있어서 현금이라고 그냥 누를게요. 자, 현금 영수증이라고 무조건 현금 하시면 안 돼요. 보통 예금 받고도 현금 영수증 발행해주고 당좌 예금 받고도 현금 영수증 발행해줘요. 근데 방금 현금 받았다는 말이 적혀 있어서 그냥 현금이라고 한 거예요. 자, 다음 4월 10일 날 풍진물산과 임가공 계약 체결된 대신무역 주식회사에 8천만 원의 수출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3월 29일에 입금된 계약금을 상계한 잔액이 보통 예금으로 예입되었다. 자, 그럼 먼저 과세 유형부터 보면 세금 계산서 발행을 했죠.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수출 재화의 임가공 영역 영세율 되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말했는데 아무도 안 헷갈리실 것 같아. 분위기가. 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세율 구분에 10번 수출 재화 임가공 영역 있잖아. 내국 신용장에 이런 거 없어도 얘는 돼요. 이따 뒤에도 나올 건데, 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기준점 잡으세요. 자,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고, 자, 위에 외국 회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C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회사들끼리 서로 이제 거래를 한다고 볼게요. 그러면 A 회사하고 외국 회사하고는 당연히 직수출을 하겠죠. 그러면 얘는 직수출이고, 그러면 이땐 영세율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수출업자하고는 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거나 혹은 수출 재화 임가공 용역이면은 내국 신용장 없어도 돼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영세율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주고받을 텐데, 그런데 이 수출하는 물건을 공급한 얘 B 회사하고 C 회사는, C 회사도 B한테 납품하고 B가 A한테 납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수출업자를 기준으로 한 단계까지 이 거래는 영세율이 되는데, 이 다음 넘어간 거는 이 물건이 오가는 거라 하더라도 얘는 그냥 일반 우리는 과세 거래가 될 거예요. 일반 과세 거래가.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임가공 영역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해야 될 게 우리 회사가 B 회사의 입장인지 C 회사의 입장인지를 봐야 돼요. 지금 우리 회사의 위치가 B의 입장인지, B라면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면 되고, C라 그러면 영세율 안 돼요. 그냥 10%로 세금계산서 발행해 줄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문제는 지금 풍진물산과 임가공 계약 체결된 대신무역 주식회사에 수출 납품했어요. 그럼 얘가 수출업자고 얘하고 계약된 대신무역하고 우리 회사가 돼 있는 거죠. 얘가 A고 얘가 B고 우리 회사가 C인 거예요. 말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C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10%예요.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회사가 B의 입장으로 나오면 12 매출 영세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의 입장인지 C의 입장인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출업자하고 거래할 때만 영세율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수출하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내국 신용장이 있어도 그 이상은 못 넘어가는 거예요. 딱 한 단계까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에어리어가 쳐지죠. 자, 그럼 얘는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한 11번 매출 과세예요. 그리고 3월 29일 날 계약금 확인할 때 좀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 우리 시험 볼 때 계약금 줘야 할 때 우리 날짜를 알려주면 그냥 무조건 일반 전표로 가세요. 근데 날짜를 안 알려주면 이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럼 거래처 원장에 가서 조회를 하세요. 일반 전표 가는 게 제일 실수가 작더라고. 그럼 얘는 지금 3월 29일이다라고 날짜 알려주고 있죠. 그럼 3월 29일 일반 전표를 가보면 여기에 대신무역한테 1,000만원 우리가 받은 게 있네요. 지금 아래 분계 보면 차변에 현금을 해서 입금 전표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럼 1,000만원 받은 거 봤으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는 보통 예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때 선수금이라고 처리해 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제 얘는 11번 매출과세고 우리가 판 건 수출 제품 납품행고고 8천만원의 별도. 자 우리는 대신무역한테 판 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차변에 방금 우리 조회했던 선수금 1,000만원 빼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7,800만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적혀있죠. 자, 다음 4월 12일 회사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4월 1일 보통예금으로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300만원으로 효성건업에서 정보화 설비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정보화 설비의 구입금액은 8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의 상환 의무는 없다. 회사는 정보화 설비 구입 시 정부지원금을 보통예금 이체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을 당좌 수표로 지급하였다. 정보화 설비를 비품으로 회계 처리하며 일시상가 충당금은 고려하지 말 것. 얘는 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아실 거예요. 고려하지 말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부 국고보조금 때문에 생긴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정보화 설비 불군제 사유 아니니까 51번 매입과세고. 자 우리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800만원의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돈을 전부 다 우리는 정부 지원금만 보통 예금에서 주고 나머지는 수표 발행해서 줬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생각해야 되겠죠. 과거에 보통 예금으로 받았을 때는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이 있을 건데 얘 썼으니까 얘를 지워야 되겠죠. 얘를 지우고 이제는 정보화 설비 비품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이 비품이 300만원의 차감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 지금 여기 받았다는 4월 1일 날 받을 때 차변에 보통예금의 300만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국고보조금 300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써서 이 국고보조금을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다룬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4월 12일 날 이 돈을 쓰면서 물건을 샀는데 그럼 이때 51번 매입 과세로 해서 금액 800만원에 부가가치세 80만원 그리고 거래처 효성건업에다가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으면서 회계 처리를 하는데 그럼 얘를 사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80만원이 올 거고 그리고 이 800만원은 지금 우리 비품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중에서 880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한 거고, 그럼 나머지 580만 원은 지금 당좌 수표로 지급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자, 지금 이건데 여기 있는데 이 국고보조금 보통예금 차감계정 이 돈 썼잖아. 썼기 때문에 얘 지우는 분계가 여기로 들어와야 되겠죠. 계정으로 얘가 들어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내 장부에 300만 원 적혀 있었으니까 얘가 300만 원이 되겠죠. 지금 얘는 얘들끼리 지워주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이 비품 800만 원짜리 비품 중에 300만 원 내 거 아니잖아. 그래서 대변에 우리는 또 국고보조금을 쓸 건데 이번엔 비품 차감 계정의 국고보조금으로 300만 원이 만들어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AT 시험이라는 거에서는 지금 이 국고보조금 분계는 일반전표에 하라고 그래요. 시험에서도 일반전표에 많이 해요. 그런데 세무사의 시험은 그냥 한 방에 하래. 그럼 이 분계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 게 얘부터 쭉 맞췄으면 차익이 딱 맞아가지고 다음에 입력이 안 되거든. 차변되면 금액 차이가 나야지만 계속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차변이든 대변이든 하나를 먼저 쭉 다 써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자 분계를 먼저 본 거예요. 지금 얘는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매일 매출 전표를 보면 자, 매일 매출 전표 볼게요. 자, 이제 지금 4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우리는 정보화 설비를 산 거고 금액은 8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효성건업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분계는 혼합. 그럼 우리가 산 건 비품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 이거 창 뜨는 건 시험 때는 사용 안 하면 되어 있을 거니까 취소해 버리시고 그럼 여기에서 대변에 돈 나간 거 써버리면 전표 끊어져 버리니까 차변에 자 국고보조금을 보면 시험 때도 자기 짝지를 잘 만들어 뒀어요. 그럼 차변에는 보통 예금 거 지워줘야 되죠. 얘 300만 원을 지워주고 대변에는 뭐 얘 국고보조금부터 정리할 거면 대변에 국고보조금 비품 거 300만 원 지우고 뭐 순서에 상관없잖아. 그럼 이제 대변에 우리가 돈 준 게 보통 예금에서 300만 원 줬고 나머지는 당좌 예금에서 이체되었다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잘 안 보이나요? 좀 더 올릴까? 자. 자, 다음 5월 10일 회사는 주식회사 명성에 제품을 외상으로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1번 매출과세였겠죠. 근데 동거래는 수출과 관련된 것으로 구매 확인서는 7월 15일자로 발급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그럼 지금 얘는 수정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가 있어야지만 상대방이 그거에 의해서 영세율로 줄 건데 얘가 빨리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반 10%로 일반 세금 계산서로 받아서 물건을 쓰고 그러면 우리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받으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이라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영세율 주려면 그 서식 없이 주게 되면 자기가 잘못하면 물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야지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가 7월 25일 이내에 지금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준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로 다시 수정하는 건데 내구신용장 사옥에서는 원거래 날짜인 이 날짜 7월 10일 날 기존 세금 계산서가 마이너스로 취소가 되고 다시 얘가 0%의 영세율로 되게 세금 계산서가 두 건이 발행되는 거죠. 두 매를 발행하는 거잖아. 그 분계를 우리가 써주는 거예요. 그럼 5월 10일 날 지금 얘는 지금 5월 10일 날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되어 있는 이 전표로 가서 자 5월 10일 날 가면 지금 여기에 명성한테 2천만 원짜리가 발행된 게 있죠.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니까 쉽네. 그럼 얘 똑같이 취소하는 거 11번 매출과서에 엔터 치고 2천만 원에 엔터 치면 똑같이 가죠. 그리고 죄송해요. 2천만 원은 마이너스 2천만 원을 써서 외상이라고 하면 얘 발행됐죠. 일단 얘 취소된 세금계산서가 들어갔죠.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는 얘 그냥 수정세금계산서 눌러가지고 내구신용장 사후계산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험 때는 얘를 그대로 지금 써주는 거예요. 그거 구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 10%는 취소됐으니까 12번 매출 영세를 해서 다시 2천만 원의 명성 전자여 내구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하로 해서 얘를 다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10번 문제 10번에 9번 문제 끝났고 자 다음 5월 12일 주식회사 명성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계약 시 받은 선수금을 공제하고 잔액은 전자화폐로 결제받았다. 자 이건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있으니까 한번 다 써보고 싶어서 넣어둔 거예요. 그럼 우리 전자화폐로 받은 거는 21번 전자라고 있죠. 21번 맞나요? 저도 안 쓰니까 21번 전자 이걸로 지금 물건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자화폐도 우리가 이걸 결제 받으면 전자화폐 거래소라는 곳에서 승인 나서 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는 신용카드하고 똑같이 되는데 돈이 전자화폐 거래소에서 들어올 거다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지금 5월 2일 날 받은 선수금에 대해서 또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5월 2일 날 거래처가 명성이죠. 명성한테 받은 건 50만 원이 있네요. 그럼 이 50만 원을 뺀 이제 나머지가 우린 전자화폐로 돈 들어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매출금에 전자화폐로 거래처를 써둘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자 5월 12일 날 21번 전자 자 제품을 팔았고 6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주식회사 명성 카드사에서 전자화폐 결제소 거래소 분기는 얘 지원 안 해줘요. 혼합이라고 해야 돼요. 자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방금 조회했던 선수금 50만 원 빼고 나머지를 전자화폐 받았죠. 얘도 오늘 돈 안 들어오면 외상거래고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매출금에 전자화폐 결제소로 거래처를 얘 수정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얘도 지금 수정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죠. 다음 5월 13일 수출업체인 풍진물산과 수출임가공 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5월 5일에 입금된 착수금을 상계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이번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근데 그냥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도 문제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번엔 봤을 때 인가공 계약에 의해서 물품을 납품했죠. 그럼 지금 우리가 거래한 거는 풍진물산이라는 수출업자하고 다이렉트죠. 이때는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가 되고 영세율 구분이 수출재화의 임가공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구신용장 없잖아. 거기에 의해서 준 게 아니에요.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이라서 준 거예요. 자, 그럼 5월 5일 날 착수금 먼저 확인하고 선수금 받은 거 풍진물산한테 500만 원 받은 거 있네요. 일반 전표 5월 5일 날. 자, 그럼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총 5천만 원이죠. 자, 5월 13일 날. 자, 이번엔 12번 매출 영세고, 자, 이번에도 물품 제품을 납품하는데 5천만 원 치고, 거래처는 풍진물산이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자, 이번엔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 근데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인데도 내구신용장을 주면 내구신용장에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걸 상대방이 줬으니까. 근데 얘는 그게 없으면 수출재화 임가공 영역이라서 영세율로 준 거예요. 자, 그럼 제품 매출 맞고 차변에 또 방금 계약금 받은 선수금 5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는 우리 그냥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